김동수 할아버지는 올해 68세이신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늙어 보이셨어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죠.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는 느리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노인이시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시거든요.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경쾌하고 얼굴에는 활력이 넘쳐요. 사람들이 진짜 68세 맞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가 60세 이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을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저녁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예능을 보는 그런 생활을 3년간 계속하셨어요. 처음에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셨어요.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사셨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수십 년간 하셨으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정말 쉬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할아버지의 몸은 급격히 늙기 시작했어요. 먼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게 되었어요. 걸음걸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성큼성큼 걸으셨는데 점점 조심스럽고 느리게 걸으시게 되었어요. 계단, 오르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구부정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다 보니 등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구부정한 자세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하면 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펴려고 해도 잘 펴지지 않게 되었어요. 무릎과 허리에 통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이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에 부담이 가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변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육만 줄어들고 배는 나온 상태였으니까 더욱 노인 체형이 되어버린 거죠. 혈액순환도 나빠졌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가 자주 저리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얼굴 혈색도 나빠져서 창백하고 생기 없어 보였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뇌로 가는 혈액도 줄어들고 뇌 활동도 둔해지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방금 전에 본 TV 내용도 기억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울감도 생겼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늙었구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급격히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특히 부인인 할머니가 가장 걱정하셨어요. 여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하라고 권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귀찮다, 피곤하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소파에만 앉아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큰 변화의 계기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젊어 보이는 거예요. 허리도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경쾌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가장 늙어 보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친구들과 계단을 오를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할아버지만 헉헉거리면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부끄러우셨다고 해요. 집에 와서 할머니께 나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야? 라고 물으셨대요. 할머니는 당신이 맨날 소파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빨리 늙은 거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셨어요. 전에는 8, 9시에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6시에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셨어요. 첫 주에는 10분, 둘째 주에는 15분, 셋째 주에는 2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을 더 깊게 주무시게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화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니까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서 식욕도 돌아오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2개월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걸으시게 되었어요. 허리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등 근육이 강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진 거예요. 다리 근육도 눈에 띄게 단단해졌어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산책 코스를 늘리셨어요. 집 앞 공원에서 시작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코스로 바꾸신 거예요. 거리도 1시간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때쯤부터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많이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걷기 운동에 더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아령은 너무 무거워서 물병을 이용하셨어요. 500ml 물병 2개로 시작해서 팔 운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었지만 점점 횟수를 늘려가셨어요. 스쿼트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합번 정도만 하셨는데 점점 늘려서 나중에는 의자 없이 2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팔굽혀펴기도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벽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나중에는 바닥에서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먼저 체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부정했던 등이 꼿꼿해지고 가늘었던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나왔던 배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게 되신 거예요.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으세요. 계단도 뛰어 올라가실 정도예요. 얼굴 표정도 밝아졌어요.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고 표정도 생기 있어 보이게 되신 거예요.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전에는 힘없는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을 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억력이 향상된 거예요. 우울감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운동을 하면서 엔돌핀이 분비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사람들과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동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신 거예요. 5km 코스였는데 완주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두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68세의 마라톤을 하시다니 하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본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운동이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 산책은 기본이고 집에서 근력 운동도 하시고 일주일에 2~3번은 등산도 가세요. 동네에서는 운동 좀 하시네요 라는 말로 유명해지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60세가 넘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빨리 늙는다고 강조하세요. 의학적으로도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아요. 60세 이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매년 1~2%씩 감소해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화를 급격히 촉진시켜요. 또한 심폐기능도 급속히 떨어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어요. 뼈도 약해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 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뇌 기능도 떨어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요. 근육량이 유지되고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뇌 기능도 향상되어요. 할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강조하세요. 70세,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실제로 할아버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동네 할머니들도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고 아파트 헬스장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강조하세요. 지금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68세 같지 않아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일 만큼 젊고 건강해 보이세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할아버지는 60세가 넘으면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빨리 늙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격려하세요. 할머니도 남편의 변화에 정말 만족하세요. 예전에는 늙은이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젊어 보인다면서 자랑하세요.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다면서 정말 기뻐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요.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늙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빨리 사람을 늙게 만드는지,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젊게 만드는지를 실증해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예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운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제 운동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박순희 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외롭고 우울해 보이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5년간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셨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어디를 가도 남편 생각이 나고 사람들을 만나도 혼자 왔네. 남편은 어디 갔어?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외출을 피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시장도 꼭 필요한 것만 사러 급하게 다녀오시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집에서는 주로 TV만 보셨어요.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예능도 보고 하지만 혼자 보는 TV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일 뿐이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으니까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대충 하시게 되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었거든요. 간단한 라면이나 죽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리할 의욕도 없었고 만들어도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거든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워졌어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도 그리워지고 함께 잠들기 전에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늦게 잠들곤 하셨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니까 외모에 신경 쓸 이유도 없어졌어요. 머리도 대충 빗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화장도 하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몸무게가 10kg로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더욱 초라하고 늙어 보이게 되었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뇌 활동이 둔해졌거든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시고 약 먹는 것도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우울감은 점점 심해졌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때로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어요. 자녀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괜찮다고 하시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러 가시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가 더 야위어지고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작은 계기가 생겼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와는 정반대로 정말 밝고 활기차 보이셨어요. 안녕하세요.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시죠? 저는 120 사회에 사는 김미영기예요. 라고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어색해 하시면서도 네, 7203에 사는 박순희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요.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지 라는 생각에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미영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꽃도 예쁘게 꽂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혼자 사시는데 집이 정말 예쁘네요 라고 하니까 김미영 할머니가 혼자 살아도 예쁘게 살아야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봐야 하잖아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김미영 할머니도 남편을 잃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희 할머니처럼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도 죽고 남편도 속상하고 그럼 안 되겠다 싶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셨어요. 맞아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미영 할머니가 그럼 저랑 같이 활동해 보실래요? 저는 요즘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어떤 활동이요? 라고 물으니까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도 있고 봉사활동도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할머니는 망설이셨어요.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라고 하시니까 김미영 할머니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에요. 일단 한 번만 가보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결국 할머니는 다음 주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망설이고 고민하셨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서 용기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보니까 70대 할머니들이 7, 8분 모여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목소리도 떨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면서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날은 이미 정한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책을 읽지 않아서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김미영 할머니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다음에도 참석해볼까 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미리 책을 빌려서 읽고 참석하셨어요. 처음에는 책 읽는 것도 오랜만이라 집중이 안 되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책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요가 교실에도 참석하기 시작하셨어요. 몸이 굳어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간단한 동작도 따라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도 처음엔 다 그랬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요가를 시작하면서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명상 시간에는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다고 하셨어요. 2달 후에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렵게 지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면서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에게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말을 걸어드리니까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먼저 외모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거든요.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살짝 하시게 되었어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무표정하셨는데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니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난 거예요.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힘없고 작은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독서, 모임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하시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요리할 의욕도 생겨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세요. 체중도 적당히 늘어났어요. 너무 야위었던 몸이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자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거예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뇌가 활발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깜빡깜빡했는데 이제는 기억력이 또렷해졌어요. 잠도 잘 오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활동하니까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잠드니까 기분도 좋고 꿈도 좋게 꿔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독서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셨지만 다른 분들이 순희 씨가 가장 적임자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회장이 되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지셨어요. 모임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시게 된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모범 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세요. 아침에는 요가 교실, 오전에는 봉사활동, 오후에는 독서 모임,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차 마시기. 정말 알찬 하루를 보내세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건 매일매일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사세요. 자녀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정말 놀라워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발하고 밝으실 줄 몰랐다면서 정말 기뻐해요. 이제는 오히려 할머니가 자녀들보다 더 바쁘게 지내실 정도예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권하고 계세요. 혼자 있으면 정말 빨리 늙어요.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 해요 라고 강조하세요. 실제로 할머니를 보고 사회활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내에서도 할머니가 사교계의 중심이 되셨어요. 새로 이사 온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할머니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의학적으로도 할머니의 변화는 당연한 결과예요. 사회적 고립은 정말 빠른 노화를 가져와요. 외로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또한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켜요.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 활동이 둔해지면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요. 심한 경우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반대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할머니는 60세가 넘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정말 빨리 늙는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쉬워진다고 격려하세요. 김미영 할머니와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예요. 미영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세요. 두 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계세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되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요. 60세 이후의 사회적 고립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 반대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예요. 슬픔에 빠져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할머니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스마트폰도 배우셨고 컴퓨터 교실에도 등록하셨어요. 늙어서도 배울 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이만순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신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지 못해 보이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허약하고 자주 병치레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도 튼튼해 보이고 활력이 넘쳐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할머니가 60세 이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식습관들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가장 큰 문제는 대충 먹는 것이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식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것으로만 때우셨어요. 아침에는 주로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점심에는 컵라면이나 김밥 한 줄, 저녁에는 죽이나 라면. 이런 식으로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영양 균형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특히 밥 대신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어요. 밥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데 귀찮다고 하시면서 간편한 것들만 찾으셨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야채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야채는 쉽게 상하고 혼자 먹기엔 양이 많다고 하시면서 피하셨어요. 가끔 김치 정도만 드실 뿐이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일은 비싸고 혼자 먹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거의 안 드셨어요. 비타민이나 섬유질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어요. 고기는 혼자 먹기엔 부담스럽고 요리하기 귀찮다고 하시면서 거의 안 드셨어요. 생선도 가시 발라내기 귀찮다고 하시면서 피하셨어요. 대신 짠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을 자주 드셨어요. 이런 것들이 밥맛을 돋워준다고 하시면서요.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3배는 되었을 거예요. 단 것도 많이 드셨어요. 사탕,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자주 드셨어요. 달콤한 게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하시면서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물도 충분히 안 드셨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물을 2~3잔 정도만 드셨어요.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죠.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서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먼저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전체적으로 허약해 보이게 되었어요. 얼굴 색깔도 나빠졌어요. 영양 부족으로 빈혈이 생기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혈색이 없어서 늘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면역력도 떨어졌어요.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갔어요.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어요. 소화 기능도 나빠졌어요. 불규칙한 식사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위장이 약해졌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어요. 변비도 심했어요.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고 물을 충분히 안 마시니까 변이 딱딱해져서 고생하셨어요. 혈압과 혈당도 불안정했어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을 많이 드시니까 혈압과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기력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쳤어요. 기분도 우울했어요. 영양 부족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졌어요. 가족들도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정말 걱정했어요. 볼 때마다 더 야위어지고 안색이 나빠 보이니까 할머니 밥 좀 제대로 드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큰 변화의 계기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였어요. 단백질 부족, 비타민 부족, 미네랄 부족, 거의 모든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더 중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할머니가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음식을 대충 먹었구나. 이래서 몸이 이렇게 약해진 거구나.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이 자세한 식단 지도를 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영양을 생각해서 드세요 라고 강조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먼저 식사 시간을 정하셨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규칙적으로 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식빵 한 조각으로 때우셨는데 이제는 밥에 미역국, 김치, 계란 정도는 기본으로 드시게 되었어요. 밥을 제대로 지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귀찮아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매일 밥을 지으셨어요.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뒀다가 조금씩 해먹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야채를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여러 종류의 야채를 사오셔서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이고 볶음도 해서 드셨어요. 혼자 먹기 어렵다던 예전과는 달리 작은 단위로 요리해서 드시는 방법을 익히셨어요.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계란, 두부, 콩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에 2~3번은 고기나 생선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과일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하루에 1~2개씩은 꼭 드셨어요. 짠 음식을 줄이셨어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것들을 적게 드시고 대신 담백한 맛의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단 것도 줄이셨어요. 사탕이나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변비가 해결된 거예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변이 부드러워졌어요. 2개월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빈혈이 개선되니까 얼굴이 밝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팔다리가 튼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고
작은 상처도 금방 아물게 되었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혈색이 좋고 몸은 탄탄하고 기력도 충만해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활력이었어요. 전에는 늘 피곤해 하시고 무기력하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세요. 기분도 많이 밝아졌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뇌 기능도 개선되면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신 거예요. 소화 기능도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요.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니까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요리하는 재미를 발견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도 정성껏 해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면서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세요. 특히 영양을 고려한 요리를 연구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가지 나물을 많이 묻혀서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방법을 터득하셨어요. 그러면 매 끼니마다 다양한 야채를 드실 수 있거든요. 국물 요리도 한 번에 많이 끓여서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미역국, 북어국, 콩나물국 등을 번갈아 가며 드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단백질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조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분해서 보관하셨다가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터득하시면서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어요. 시장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었어요. 전에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대충 사오셨는데 이제는 일주일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춰 장을 보세요. 특히 제철 야채와 과일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지금이 무철이네, 사과가 맛있겠네 하시면서 계절에 맞는 신선한 재료들을 사서 요리하세요. 장을 볼 때도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게 되었어요. 나트륨이 너무 많네, 단백질 함량이 좋네 하시면서 건강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식사 시간도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빨리 때우자는 마음으로 급하게 드셨는데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혼자 드시지만 TV나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식사하세요.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정말 놀라워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신 적이 언제였지? 하면서 정말 기뻐해요. 특히 며느리가 가장 놀라워하세요. 전에는 할머니가 아프실까봐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할머니가 더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하세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세요. 실제로 할머니를 보고 식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만든 요리법을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시장에 가서 장 보는 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할머니는 60세가 넘으면 더욱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의학적으로도 할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60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또한 근육량도 급격히 감소해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되어서 몸이 급격히 약해져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영양 부족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뼈도 약해져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을 악화시켜서 골절 위험을 높여요. 뇌 기능도 영향을 받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B군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죠. 할머니는 음식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잘 먹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세요. 그리고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으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성껏 해먹어야 한다고 조언하세요. 할머니의 하루 식단을 보면 정말 알차요.
아침에는 현미밥, 미역국, 계란 후라이, 김치, 나물 2~3가지. 점심에는 잡곡밥, 된장국, 생선구이, 야채볶음, 김치. 저녁에는 밥, 북어국, 두부조림, 나물, 김치.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싱겁게 드세요. 이런 식습관을 1년간 유지한 결과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7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세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할머니는 계속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계세요.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라고 하시면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법을 연구하세요. 최근에는 요리 블로그도 시작하셨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요리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요리법을 나누고 계세요. 정석현 할아버지는 올해 78세이신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셨어요. 퇴직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이 평온하고 얼굴에는 여유가 넘치고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할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40년간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으로 일하시면서 항상 긴장 상태로 사셨거든요. 위로는 상사들 눈치를 보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위치였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 일이 없는데도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뭘 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시작되었어요. 뉴스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뉴스,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었어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만 늘어갔어요. 자녀들 걱정도 끊이지 않았어요.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잘 살고 있는데도 애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계속 하셨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심했어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병원을 전전하셨어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되었어요. 경제적인 걱정도 컸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의료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계속하셨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겨우 잠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시고 깊게 잠들지 못하셨어요. 화를 자주 내기도 하셨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부리시기도 했어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내 말을 왜 안 듣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일이 잦았어요. 완벽주의 성향도 문제였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셨어요. 집안 정리도 완벽해야 하고 계획도 완벽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도 있으셨어요. 동창들이나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셨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많으셨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컸어요.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속히 나빠졌어요. 먼저 혈압이 높아졌어요. 스트레스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운동을 방해하면서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 불량이 생겼어요. 두통도 자주 생겼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이
목과 어깨를 경직시키면서 긴장성 두통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도 떨어졌어요.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어요. 기억력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해마 부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울감도 심해졌어요. 만성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리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외모도 급격히 늙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할아버지가 늘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계시니까 가족들도 편하게 대하기 어려웠어요. 대화를 해도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니까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큰 변화의 계기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보니까 위궤양 직전까지 간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상태로는 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해요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명상 교실에 참여해보세요 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명상이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건강이 걱정되어서 참여하기로 하셨어요. 첫 명상 수업에서 선생님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래를 못 말리겠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좋네 더위가 식겠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비 자체는 같은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죠 라는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구나. 명상의 기본부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엔 다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든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녀들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애들도 다 성인인데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프면 치료하면 되고 건강할 때 잘 관리하면 돼 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2개월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잠을 깊게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되었어요.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집중해서 글씨를 쓰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사라졌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찡그린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온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내세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날카롭고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외모도 젊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색도 좋아졌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평온해지시니까 가족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화도 늘어나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전문가가 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호흡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세요. 들숨으로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으로 스트레스를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호흡하세요. 두 번째는 관점 바꾸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도 배움의 기회다,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감사하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 같은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완벽을 포기하기예요.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실수할 수도 있고 계획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게 되었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일곱 번째는 운동하기예요. 스트레스 해소에 운동만 한 게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매일 산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걸으면서 명상도 하고 자연을 감상하기도 하세요. 여덟 번째는 취미 갖기예요. 서예 외에도 독서, 원예 등 여러 가지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걸 경험하셨어요. 아홉 번째는 사람들과 만나기예요.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환해진다는 걸 느끼셨어요. 10번째는 웃기예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을 찾으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7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고 건강해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60세가 넘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다 라고 강조하세요. 의학적으로도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아요.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빠른 노화를 가져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또한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인데 이게 짧아질수록 세포 노화가 빨라져요.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위축시켜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전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개선되어요.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죠. 할아버지는 스트레스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하세요.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려진다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고 조언하세요.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명상을 하고 계세요. 명상은 마음의 근력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세요. 최근에는 명상 모임의 리더 역할도 하고 계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모아서 함께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나누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할아버지는 60세가 넘으면 절대 스트레스에 마음을 맡기면 안 된다. 스트레스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강조하세요.